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 6일 공군 군사훈련 중에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이 폭탄을 잘못 투하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시간 YTN의 전투기 오폭 사고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우입니다.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찾아왔지만 수도권 지역은 이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4배 정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 봄의 불청객이죠. 황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뿌연 일상이 당분간은 갑갑하겠지만 이 철저한 대비로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경 포천시 한 마을에 8발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전투기 2대에서 잘못 투하된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실탄을 장착한 우리 전투기가 훈련 도중에 우리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린 초유의 큰 사고입니다. 언론은 피해 상황을 알리고 원인 규명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의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6일입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충격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 사고 발생 시작부터 보도 내용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이번 한미연합훈련 포천 오폭 사고 관련 취재에서는요, 갑자기 발생한 사건을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뉴스를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뉴스 의제였습니다. YTN에서는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인 3월 6일 11시 8분경에 제보되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요. 바로 현장 제보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포천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 떨어져 7명 부상. 이 보도에서는 사회부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속보로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5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 도중에 전투기에서 폭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여러 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10시 13분쯤 인근 소방서 3곳에서 7곳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요. 47분쯤에는 모두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7명이고요. 건물은 3채가 파손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자 전화 연결이 끝나고요. 오전 11시 25분부터 김열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의견을 통해서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내용에서는 특히 포탄 자체 오류이거나 조종사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뉴스 보도에서 이러한 원인 보도가 나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가 의견 청취 역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지난 2015년도에도 민가에 포탄이 떨어진 사고가 있었고 이러한 사건 관련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었는지 전문가에게 질문한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사고 발생 약 2시간 이후인 오후 12시 이후 보도부터는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정지용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나우에서는 전문가 전화 해설과 현장 취재 기자를 번갈아 연결하면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제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의 소식과 입장을 전한 보도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당 민가에 떨어진 폭탄, 전쟁 난 줄 알았다. 이 보도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사고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편대 비행을 하던 전투기를 목격한 후에 몇 초 있다가 폭발음이 들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한 취재에는 제약이 많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대담에 좀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는 한미연합훈련 중에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초기에는 사고 경위를 이해하고 또 보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군 훈련과 군 무기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시청자들에게는 전문가의 해설이 필요합니다. YTN에서는 사건 발생 후 2시간가량 지난 후부터 관련 전문가를 신속하게 섭외하고 또 전화 연결해서 전문가의 해설을 전했습니다. 다음 보도도 볼 텐데요. 양욱 MK-82 자유 낙하 폭탄 실수에 의한 투발 가능성. 보도에서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포탄이 민가에 떨어진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화면으로 포탄 사고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운 화면 자료 제공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대진, 투하 지점 오인, 가능성 높지 않아. 기술적인 문제 추측, 뉴스에서도 전문가 전화 인터뷰로 사건을 진단하는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포탄의 민간 지역 투하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잠재적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평소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갖는 특성,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진단 등을 전문가를 통해 설명하는 뉴스였습니다. 현장 수습, 현장 피해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천 한미연합훈련 중 민가의 포탄, 법적 보상은 제목입니다. 사회부 양동훈 기자와 김광삼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3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 대담이 진행됐는데요. 출연자 2분과 진행자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기존 편성과 전문가 섭외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규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 편성으로 준비한 내용으로 일단 진행을 하다가 속보가 들어오거나 전문가 전화 연결이 준비되면 해당 주제로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당시 전문가와의 대담이 많았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취재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YTN 취재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그 오폭 사고가 난 장소 부근에 원래 전투기가 포탄을 떨어뜨려야 할 지점, 그 지점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YTN 취재 기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 기자는 이 사고를 낸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에 30분 만에 이동을 했죠. 그 기자에게 현장 상황 5분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당시에 불발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폭발물 제거반이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도착했을 때 폭발물 제거반이 수색하는 정도라면 정말 빨리 도착한 거거든요. 피해 장소 접근이 안 돼서 그냥 공군 관계자와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들었고요. 주민들의 증언을 좀 들었고요. 현장을 둘러보니까 이 파편에서 파손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기자가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역문 물론이고 전역 조종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비교적 빠르게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바로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취재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브리핑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나고 한 2시간 만에 연결했을 때 꽤 충실한 내용으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가 나면 언론사에서 기자를 빨리 현장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취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고 장면을 좀 고스란히 노출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런 자료 화면이나 그래픽 등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 YTN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뉴스 중에 쓰이는 자료 화면을 저희가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활용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포천 한미연합훈련 중 폭탄 떨어져 15명 부상 제목의 보도인데요. 사고 현장 관련 영상 화면을 방송하면서 화면 오른쪽 위에 시간 설정 값이 오전 11시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시점은 오전 10시 5분 즈음이기 때문에 화면상의 시간과 실제 사건 발생 시간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앵커가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가 수정 멘트를 빠르게 한 점도 좋았지만 이 부분도 방송 자료 화면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자료 구성을 살펴보면요. YTN은 피해 마을에서 CCTV에 포착된 민가의 폭탄이 투하돼서 폭발하는 장면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다양한 보도와 대담 중에 이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점이 좀 우려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보도 과정에서도 다수의 언론들이 여객기 충돌과 폭발 장면을 노출하고 또 반복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필요하게 증폭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속 보도와 해설 대담 시에는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가 보도되는 동안 같은 사고 장면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보도가 상당수 있었는데요. 사고 현장의 피해 주민들, 인근 주민들도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고 혹은 일반 시청자들이 뉴스를 볼 때도 반복적으로 같은 사고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화면 영상 활용의 경우 성당 근처 화물차가 오폭으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하루 종일 여러 번 많은 시간 화면을 통해 송출되었는데요. 물론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뉴스 코너에서 이 장면이 10분 이상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초반 뉴스에서는 화물차가 흐림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고 이후 뉴스에서는 흐림 처리된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림 처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뉴스 속보를 전해야 하는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사안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마련이 돼서 편집실에 배치가 된다면 그에 맞게 편집된 영상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 덧붙여서 사고 장면 반복 노출을 피해달라 이런 시청자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여부나 경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군의 입장을 전한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어땠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일엔 공군의 입장을 전한 보도를 살펴볼 수 없었는데요. 군 오폭 사고 원인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에서는 공군이 사고 원인을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실사격 훈련만 잠정 중단하고 10일부터 예정된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 진행한다고 이어 전했습니다. 여기서 군 당국 관련 취재가 이루어졌다면 더 의미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 관련 사건 담당자와의 인터뷰가 없었던 점은 아쉬웠는데요. 물론 당일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수습에 관계자들이 집중하느라 인터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관련 담당자를 섭외하기 어려웠다면 관련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더 섭외되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3월 10일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군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좌표 입력자는 이번기 조종사, 공군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 보도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후에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해설과 공군 대응에 대한 논평이 필요했는데요. 후속 보도에서는 그 이어지는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방부, 오폭, 지휘감독, 늑장 보고 등 수사 착수 제목의 보도입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국방부에서는 조사본부를 꾸려서 오폭 경위와 공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수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과 정보 공유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언론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비판과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한국기자협회와 국방부가 협의해서 제정한 국가안보위기 시 군 취재보도 기준 실전수칙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1항인데요. 군은 비상상황 발생 시 사실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외부 세력이 위협을 강해서 발생한 작전 수행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중에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고요. 자국 민간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엄중한 사안입니다. 언론도 군과 언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취재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 발생 당일에 이제 어떤 관계자 인터뷰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박사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군 취재에 있어서 어려움과 투명성 확보의 문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간극을 좁히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국방 담당 기자를 삼실 출입 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기자가 갈 수 있는 곳이 공보실, 기자실, 화장실밖에 없었다. 국방 홍보 훈령이라는 게 있어서요.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득해서 예약을 한 후에 그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깊이 있는 취재가 이루어지긴 거의 어렵고요. 거의 군의 발표에 의존하는 그런 게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신 군 취재 보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8조를 보면 언론은 장비 배치와 수량, 군부대 특정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진, 적 정보 수집 방법 등을 보도하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명시돼 있거든요. 바로 이 적을 이롭게 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취재 보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죠. 군은 보통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들이 발표하는 것 외에는 취재 보도를 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헤치려고 하는 기자의 속성과 군의 속성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가 안 되는 거고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다행히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군인권센터라는 그 시민단체들이 있죠. 이쪽에서 많은 그 제보나 정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군 관련 보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관련 보도와 기자들 그 취재와의 어떤 상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 조금씩은 좀 더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국가안보 관점에서 끝까지 추적 보도를. 우리나라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국가기밀이라는 통제 속에 군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언론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는 우리 군이 우리 민가에 실제 폭탄을 떨어뜨린 사고입니다. 다수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믿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실행 점검까지 YTN이 끈기와 용기를 갖고 취재하고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임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자를 취재하고 사건을 해석하는 보도로. 이번 한미연합훈련 오폭 사고는 민가에 포탄을 잘못 투하해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투기 훈련 도중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안전 관련 사항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련 취재와 뉴스 보도가 쉽지 않지만 책임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언론 보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방부의 대책 마련 등 후속 보도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6일에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보도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하늘이법을 제정해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하늘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하늘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소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면 교육당국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는데 검사의 수준이나 관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임을 짚었는데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하면서 보도 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구성과 역할, 그리고 교원의 정신건강 휴직 건수 등을 함께 언급했다면 해당 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역할과 교원의 정신건강 휴직 건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역할로 각 시도교육청 자체 법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 후 교육감 직권으로 휴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데요. 17개의 시도교육청 가운데 질병휴직위원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부산, 경기, 충북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위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휴직의 필요성,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하도록 교육부가 마련해둔 장치인데요.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접종,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질병휴직 교사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휴직 교사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2019년에서 2020년엔 1,528명이었으나 다음 해인 21년에는 소폭 줄었는데요.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에 이어 4월부터 배달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짧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에서 7.8%로 3년간 내리는 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하된 요금제는 업체의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매출 하위 20% 업체의 수수료는 2%로 7.8%포인트 낮아집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쿠팡이츠의 요금제 시행 방안에 대한 내용 중 간략한 정보를 알렸는데요.
쿠팡이츠의 배달 수수료이나 소식을 전했는데 보도에서 간단히 언급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요금제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요금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배달 플랫폼 각사가 발표한 상생안 시행 내용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시행일과 구간 분류 기준 중개 이용료 부과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차등 수수료 적용 방식은 양사가 같은데요. 두 배달앱은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 이내는 중개 이용료 7.8%가 부과되며 상위 35% 초과 80% 이하는 6.8%, 매출 규모 하위 20% 업주는 2.0%가 적용되는 점은 두 배달앱이 동일한데요. 매출 규모에 따라 구간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3개월 단위로, 쿠팡이츠는 한 달 단위로 적용될 구간이 결정되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3개월간의 배민원 플러스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이후 3개월 동안 적용할 상생요금제 구간을 산정합니다. 쿠팡이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요금제 구간을 산정하는데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배민은 사전에 정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쿠팡이츠는 사후에 정산되는데요. 배민은 3개월간 사전에 결정된 구간에 따라 중개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쿠팡이츠는 사후 정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기본 중개 이용료 7.8%가 부과되며 이후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생요금제 구간에 따라 2월 주말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이내 차액을 환급해주는데요. 이에 매출액이나 영업일 수, 지역 등 상황에 따라 점주가 체감하는 장단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 국민의 82%가 조력 존엄사를 찬성한다는 결과를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응답자 8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응답이 잇따랐습니다. 국민들이 조력 존엄사를 찬성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피고 해외 사례도 간단히 언급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주었는데요. 국민 82%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알린 보도였는데 관련해 연명의료 결정법과 조력 존엄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연명의료 결정법과 조력 존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인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중을 확인하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력 존엄사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국회에서는 2022년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등 조력 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환자 스스로 연명 치료 연장을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어 조력 존엄사의 경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한층 더 확장하는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력 존엄사와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도입해 환자의 자발적 요청과 극심한 고통이 인정될 경우 허용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김나영입니다. 현대전에서 특수부대는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수부대의 발전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특수부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한국 대 북한 특수전 전력 비교 그 1부에서는 남북한 특수부대의 주요 전투 성과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특전사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 등을 다루며 전력에 대한 비교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어진 2부에서도 남북한 특수부대의 주요 사건들을 통해 특수부대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성공적인 인질 구출 작전 사례인 아덴만의 여명 작전. 대한민국 UDT 부대가 보여준 높은 작전 수행 능력과 인질 구출 과정은 매우 현실적이고 긴장감 있게 묘사되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UDT 부대의 훈련 과정과 해군 특수부대의 주된 임무를 잘 설명해 주어 시청자들이 특수부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의 역량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각 부대 간의 우열을 비교하는 질문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일반적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특정 부대들의 차이점이나 강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대했을 텐데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도 분석되었는데요. 북한군이 실전 전투를 경험하면서 전술을 업데이트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한 경험이 즉각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정보와 실전에서 북한군이 겪는 어려움, 후방 지원 부족, 그리고 러시아군의 냉대 등의 문제 지적을 통해 현 북한군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특수부대의 발전 방향도 논의되면서 부대들이 겪고 있는 장비 부족이나 훈련 지원 미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한국 대 북한 특수전 전력 비교에서는 특수전이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시청자로 하여금 특수부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발전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그들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